예, 지금 필지 근처에 가는 것 같거든요. 이 땅인 것 같은데요. 이 땅이랑 그 다음에 저기 필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두 필지, 길을 딱 물고 있는 두 필지고요. 아, 찾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다 옛날에는 밭이었다는 거거든요. 밭인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토지 투자도 잘못하면 한 60%, 70% 이렇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례를 하나 들었거든요. 그 물건이 마침 여기 용인 이 근처에 있는 물건인데 한 2006년 정도에 토지 주인분께서 땅을 사셨어요. 그분은 개인인데 개인이 땅을 사셨다가 두세 달 있다가 바로 법인한테 매매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소유권이 넘어간 건 아닌데 법인한테 팔기는 판 것 같아요. 근데 법인이 이거를 샀는데 그때 이 토지가 법인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었던 거예요. 그 법인이 등기는 못하고 가처분이라는 걸 걸었더라고요. 가처분이 이제 어떤 거냐면은 부동산을 처분을 못하게 막는 거거든요. 등기가 설정이 돼 있으면 내 맘대로 내 물건이지만 팔지도 못하고 전세도 못 주고 내 재산의 권리 행사에 제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처분이 걸려 있으니까 뭐 처분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소송을 시작을 하는 거죠. 땅을 산 법인은 본인들이 소유권을 넘겨받으려고 소송을 진행을 한 거거든요. 원고로 해가지고 소송의 목적은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얻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을 하셨어요. 소송을 진행을 해서 승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승소를 했으니까 이제 등기만 하면 되는 상태인 거죠. 그 등기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이 물건이. 다른 권리들은 다 말소가 되는데 이 가처분이 선순위였어요. 선순위 가처분이라서 말소가 안 되고 계속 경매 낙찰자가 받아도 권리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낙찰 받을 때 사람들이 이거는 최대한 낮춰서 받든지 아예 안 받든지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누가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하셨는지 단독으로 어떤 분이 낙찰을 받으셨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보러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10년 전만 해도 대부분 전이었거든요. 네, 밭이었는데 지금 보면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 그 땅을 찾으러 왔는데 지금 땅이 없네요. 내비를 찍고 와봤는데 아파트는 그 주소만 알았지 이 땅은 와보진 않았는데 지금 와보니까 아파트가 딱 들어서 있어요. 이 아파트가 보니까 한 2016년 정도에 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가가지고 아파트 어떻게 지어졌는지도 보고 그 땅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도 지금이 5월 24일인데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기 시작하거든요. 분수 보니까 바로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이 아파트가 2016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2018년에 준공이 되는데 1400세대가 넘어요. 상당히 큰 단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땅이 여기거든요. 여기랑 그 다음에 바로 밑에 필지인데 이 근처입니다. 그래도 이 땅이 한번 올라서 보시자고요. 지금 온 김에 제가 지금 104동에 있는데 104동 여기 끝쪽에 있거든요. 근데 좀 동쪽으로 가서 108동 근처에 이 땅이 있어요. 이 땅을 한번 밟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여기 방향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이쪽으로 계속 가다가는 저희가 찾는 땅을 못 찾을 것 같아요. 이 뭔 개소리야? 저기네요. 예. 이 아파트가 인상적인 게 내과가 있다는 건데 지도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커 보였는데 하천이 있나? 이 정도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천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그래도 기분 전환하는 데는 상당히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필지 근처에 가는 것 같거든요. 이 땅인 것 같은데요. 이 땅이랑 그 다음에 저기 필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두 필지, 길을 딱 물고 있는 두 필지고요. 아, 찾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다 옛날에는 밭이었다는 거거든요. 밭인데 손해를 보셨다는 분이 땅은 참 잘 사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전이 아파트로 바뀔 정도면은 차익이 엄청났을 것 같거든요. 아쉽게도 법적인 권리 문제, 그 다음에 땅을 사면서 꼭 필요한 절차들 이런 것들을 조금 못 챙기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를 소유로 할 때는 관청에 뭐 허가를 받고 이런 절차까지도 꼼꼼하게 잘 챙기셔가지고 투자를 하고 소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토지를 사셔가지고 그 손해를 본 법인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차 타고 오면서 그게 경매로 나왔고 그걸 낙찰 받은 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스토리를 알 수 있는 이유는 저희 대표님 정 변호사님께서 제자분들과 공투를 이 물건을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스토리를 알 수 있었던 거고요. 정 변호사님께서 직접 이 가처분을 말소를 해내셨거든요. 직접 찾아뵙고 이거 말소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지구에는 그 택지개발지구가 한 4개가 있지. 네. 상현지구, 신봉지구, 동천지구. 그 택지개발지구 중에 하나이고 아파트가 지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그 미래 예측이 분명했던 아주 가치가 높은 토지였지 이게. 2011년 그 당시부터 이미 알고 계셨던 아파트가 지어질 것이다 라는 소문이 파다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대형 시행사들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그런 땅의 일부인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딱 그 가운데 딱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알박기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 가치가 그만큼 되게 높았다는 거겠지. 지금은 그 땅이 지금 자이 아파트로 지어져 있는데 정말 지도로 한번 보시면은 딱 정중앙에 두 필지가 이 물건에서 매각이 됐거든요. 이게 36억짜리였잖아. 네. 근데 우리가 12억에 받은 거야. 이렇게 가치가 높은 땅을 당시에 시세는 40억 정도 하는 땅을 12억에 받았다. 누구나 욕심을 낼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봐봐, 입찰자는 한 명. 여기 이제 공투자잖아. 나랑 같이 이제 진행했던 제자분들. 가처분 이익이 많이 떨어졌겠지. 가처분 자체가 좀 낯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경매에서 말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금전 지급이랑 관련된 권리 이후의 모든 권리는 말소가 되는데 그 권리가 아닌 선순위 권리는 인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나온 가처분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앞선 가처분이었거든요. 가처분이라는 것이 설정이 돼 있으면은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다른 권리를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 그러면 다른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물건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은 소유권 이전 청구를 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소송을 승소를 또 하셨어요. 가처분권자가 승소를 했지. 네. 그럼 승소가 확정된 가처분을 어떻게 말소를 해주신 거죠? 정말 쉽지가 않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가처분의 수익 모델 그러면 가처분권자가 승소했는지 패소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나의 사건 검색해서 확인해 보고 가처분권자가 승소했으면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고 가처분권자가 패소하면은 문제없는 가처분이니까 조만간 말소할 수 있는 가처분이니까 들어가라. 이게 기본적인 가처분의 수익 모델이잖아. 근데 이거는 가처분권자가 아예 승소를 해버렸고 그 판결이 확정됐으니까 소유권만 이전해 가면 끝나는 거 아니야. 연구를 좀 해보니까 확정 판결이 있는 가처분인데 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여태껏 안 하고 또 경매에 나온 것일까? 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한번 분석을 좀 해봐야겠다. 패러다임을 이제 바꾼 거지. 이 가처분을 등기를 한 권리자가 그 법인이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주신 게 과연 법인이 농지 취득, 자격 취득을 할 수 있을까? 농업법인이 아닌 이상 법인 취득을 못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이겼어. 웃기잖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라 이 법인한테 판결은 그렇게 났는데 법인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에서 이긴 부분들은 얘네들이 결국은 법인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을 못할 것이다. 이거로 이긴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동천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전이잖아. 네. 그러니까 조만간에 이제 그 개발 계획이 잡힐 거란 말이야. 개발 계획이 허가 있으면 그 허가된 지역 내에 있는 농지는 따로 이 농지 전용 허가나 농지 취득 자격증명 이런 걸 받을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개발 계획이 확정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당신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등기를 못 해갔던 거야. 근데 우리의 시야는 그거지. 걔네들이 이전 등기를 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저 가처분을 말소하면 되겠다. 그렇게 접근을 했던 부분인 거지. 농지 자격 취득을 못하는 것 때문에 이긴 건 아니라고. 그렇지.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또 하나 힌트를 주신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냐 그거를 힌트를 많이 줬네. 네, 토지 이용 규제 서비스 거기를 통해서 확인했을 때는 2018년에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등재가 됐고 그 이전은 제가 열람을 못했었는데 2006년 7년도 때 이제 규제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됐고 이때가 한참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잖아. 네. 그때 이제 한참 투기 붐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규제를 했고 수직은 다 지정이 됐었거든. 네. 그런 상태인데 해제가 됐어. 얘네들의 주장들은 그런 거지. 토지 거래가 구역에서 지정이 돼 있을 때에는 소송을 해도 이기기가 어려워. 그런데 토지 거래 구역에서 해제가 됐으니까 토지 거래 허가 받지를 않아도 등기를 받아올 수가 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봤던 거는
다시 지정된 시점을 봤던 것 같아. 예. 그 당시에는 해제가 됐기 때문에 소송에서 주장했던 거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못해도 해제가 됐으니까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라는 소송을 진행했던 거지. 그래서 거기서 이긴 거야. 등기를 못했던 것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법인이기 때문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취득할 수가 없잖아. 네. 소송은 이겼지만 등기는 못해가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시점이 이제 있을 거란 말이야. 네. 그때까지 얘들은 버티면 등기를 이제 해갈 수 있겠지, 판결문에 기해서. 네. 근데 우리는 그 전에 이 가처분의 효력이 없음을 밝혀내고 이기면 되는 거겠지. 그거를 어떻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라는 게 이제 가처분을 통해 가지고 보존받고자 하는 그런 권리란 말이야. 피보전 권리가. 네. 그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야. 네. 소송에서 이긴 것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이긴 거야. 그러니까 매매를 했으니까 나한테 소유권을 넘겨줘야 된다. 이런 소송을 진행을 했던 거지.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피보전 권리라고 한다 그러면 가처분을 말소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던 거야. 법률 전문가들은 이 정도는 알고 있지. 응용을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그 문제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려면 계약이 유효해야 돼. 네. 근데 얘네들은 이 가처분을 설정할 당시 그때 매매 계약을 했을 거 아니야? 그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를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유효하지가 않은 상태에서 가처분을 받은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풀리는 바람에 더 이상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이겼지. 그렇지만 그 소송과 별도로 가처분도 하나의 판결이고 재판인데 가처분 결정이 날 때에는 기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렇게 되면 피보전 권리가 없고 이렇게 되면 가처분은 무효였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지. 이게 이제 이길 수 있겠다는 자신감만 갖고 들어가게 되면 지게 되면은 저 12억 4천만 원을 받았잖아. 12억 4천만 원이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을 가져가게 되면 우리는 소유권을 뺏기잖아. 네. 그럼 다 날아가 버리잖아. 리스크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방법들을 강구를 해놓고 0.1%의 리스크도 없이 저도 손해 없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소송을 진행을 했고 이건 소송이라는 게 이제 가처분 말소송이기 때문에 짧아. 상대방 대형 노펌 법무법인 발언이라고 되게 유명한 데인데 거기 이제 우리가 이겼고 두 번째 소송 2심에서는 율촌이라고 되게 큰 데가 또 있어. 네. 그래서 법무법인 발언과 율촌 두 군데 로펌이 같이 붙었지. 나는 나 혼자였고 혼자 가가지고 이제 판사도 설득하고 구두 변론하고 또 3개월 만에 또 이겼고 문제는 대법원이야. 네.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시간이 상당히 걸렸어. 이거 되게 억울해 보이잖아. 얘네들 36억 주고 소송에서 다 이겼고 그런 상태인데 12억에 우리가 낮춰받아가지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불공평해 보이는 느낌은 없지는 않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거는 가처분권자들이 자초해서 허술하게 진행을 했던 거 그런 부분 때문인 거라고 우리는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 야, 별 얘기가 다 나왔어. 좀 김의 6명 뭐 이렇게 돼 있잖아. 네. 공투를 하다 보니까 공투의 주소지들이 막 다 서울 막 이러니까 이건 투기 목적으로 산 것이니까 그리고 엄청나게 수익을 내는 건데 말이 되는가부터 해가지고 법리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우리를 굉장히 많이 압박을 했어. 근데 우리는 법리대로 판단을 해달라. 우리는 투기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여기다 뭘 할 거다 진짜 실제로. 쟁점이 그게 아닌 거니까 판사들도 잘 귀는 기울이진 않지. 그러니까 소송에서 쟁점들이 굉장히 복잡해. 매번 준비 서면 30장씩 이상씩 우리가 열 몇 번을 냈거든. 그런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핵심 포인트는 그거야.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에 과연 피보존 권리가 살아있겠는가. 그러면 이런 투자를 할 때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인지 아닌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쉽게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이거를 매도를 하실 때는 다시 법인에게 매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때는 또 뭐 토지 거래 허가에서 풀렸지. 개발 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가 없게 됐지. 그러니까 법인도 할 수 있게 됐지. 이게 DSD 3호가 샀을 거야. DSD 3호가 되게 유명한 시행사야. 그 GS 자이랑 해가지고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그 시행을 많이 했던 데야. 여기 브랜드 자이 아니야 지금 아파트? 네. 그렇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갔지. 사실은 이거 이제 12억에 받았잖아. 모임 내에서는 이거 한 80억, 90억에 팔자는 얘기가 나왔었어. 45억인가 46억에 팔았거든. 그래도 30억 이상이 차이 났잖아. 근데도 좀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이게 대법원에서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1, 2심 금방 끝나는데 이러니까 이제 6명들이 불안해하는 거야. 근데 이제 DS 3호 측도 자기들 질 것 같으니까 이제 팔아라.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 슬슬 접촉이 온 거야. 확정이 돼가지고 팔면 우리가 70억이든 80억이든 팔 수 있었겠지. 그런데 질지 이길지 결정이 아직 안 난 상태다 보니까 그 46억이면 굉장히 30억 이상 차이가 나는 거니까 괜찮잖아. 네. 그러니까 내부에서 팔고 나가자 그냥 라는 의견들이 나왔던 거야. 나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고 결정이 나기 전에 팔았던 거야. 근데 그 이후에 팔자마자 3개월에 대법원에서 판결 났어. 우리가 이긴 걸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개월 안짝에 3, 40억이 날라간 거지만 그래도 뭐 굉장히 큰 차익이지. 그러니까 특수물건이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리스크 통제하는 방법 알고 그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툴들 갖추고 있으면 정말 엄청난 수익을 줄 수 있는 것들이지.
정 변호사님께 직접 수익까지 얼마나 냈는지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36억짜리를 12억 조금 넘게 낙찰받으셔가지고 40억이 넘게 다시 파셨어요. 대박은 토지에서 난다. 그거 뭐 거의 명제에 가까운 말이 돼버렸는데 사례를 듣고 발로 밟으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토지를 투자를 하실 때 법인이 취득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개인도 토지를 매수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는지 앞선 영상에서 다 확인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포인트들 주의하셔가지고 토지에서 꼭 대박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잠깐 이렇게 짧은 내용으로 뭐 8주 강의를 해야 될 내용들 짧게 들었다고 해서 와 대단하다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들 변수가 많기 때문에 리스크 통제하는 방법도 확실하게 배우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안전하다. 제 강의를 홍보하기 위한 게 아니라 특수물건은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고 힘들고 변호사인 저조차도 소송할 때마다 항상 긴장되는 건데 일반인들은 아는 만큼만 보인다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리스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경매는 도박이 아니니까 항상 리스크 통제를 100% 하면서 그렇게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부분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